귀향. 역사 밖으로 나서면 좌우로 상점가가 이어진다. 시골역들이 모두 그렇겠지만 이 상점가도 이제 곧 숨을 거두려는 참이었다. 반이 넘는 가게들이 문을 열지 않았고 개중에는 철거된 곳도 있었다. 야채 가게에 있던 곳에는 편의점이 들어서서 거기만 간판과 유리창이 새 것이고 활력이 넘친다. 그 밖에는 가게나 가게 주인이나 한결같이 늙어 빠졌다. 어렸을 때 딱 한 번 지우개를 슬쩍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문구점의 주인 아저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 옆에 과자집 부부는 두 분 다 아직 살아계시지만 오싹할 정도로 늙어서 아주머니는 허리가 완전히 굽어버렸다.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흐른 탓에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는지조차 정확하지 않았다. 필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누군가가 가게 앞에서 나를 불러세우고는 오랜만이구나. 언제까지 머물 거니? 라고 묻는다고 해도 나는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도 또 공포감을 느끼지도 않을 것 같다. 쇠락해서 하나둘 사라져가는 시골의 상점가는 마치 묘지 같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추억이 한 가게 한 가게마다 뚜렷하게 마치 묘비처럼 줄 서 있는 것이다. 드문드문 찾아오는 손님은 마지막 성묘객이라고나 할까. 올해 이 동네에 세 여자가 돌아왔다. 나와 마츠코 그리고 히로미다. 히로미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 그녀는 고등학교 동창끼리 결혼을 한 터라 남편의 고향도 바로 이곳이다. 히로미의 시댁은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호라서 좋든 싫든 가업을 이을 수밖에 없었다. 히로미는 가업보다는 도쿄의 셀러리맨 생활이 더 즐거웠다고 불평했지만 친정집과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으니까 그럭저럭 행복한 귀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바로 나다. 이른 줄에 접어드신 어머니가 작년 가을에 발을 헛디디셨다. 별일 없을 거라고 팔짱만 끼고 있었는데 그만 자리에 들어 누우신 것이다. 설마 이렇게 빨리 부모 봉양이 내 어깨를 덮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 시집간 언니가 가까운 곳에 살았지만 한창 커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간병에 전념할 처지가 못 되었다. 여러 차례 상의한 끝에 결국 내가 돌아오기로 결정이 나버렸다. 나는 올해 38살인데 아직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다. 가정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니까 좀 더 일찍 돌아와서 어머니를 돌봐드렸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어머니나 언니가 나한테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을 만큼 그동안 내가 집안 경제권을 떠맡아왔기 때문이다.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나는 상당한 돈을 벌어들였다. 나 자신도 더러 겁이 날 만큼 엄청난 돈이 다달이 내 소나귀에 들어왔다. 영어 교재 세일즈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마르고 닳도록 써먹은 판매 문구를 지금도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다. 미국의 5대 인류 대학에서 비영어권 사람들을 위해 특별 연구팀을 만들어 개발한 교육 시스템. 기적처럼 당신도 3개월 안에 영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만든 확실한 교재. 획기적인 학습 방법. 나사에서도 이 교재를 사용합니다. 등등의 문구였다. 비디오 20개에 책 20권, 이렇게 한 세트가 27만 엔이나 했는데 거품 경기로 붕뜬 도시에서는 미친 듯이 팔려나갔다. 그저 평범한 직장 여성들도 그 무렵에는 선선히 지갑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나는 교재를 팔 때마다 회사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판매량이 늘수록
그 비율도 높아졌다. 처음에는 달랑 5명이던 회사가 전성기 때는 40명에 달해서 도심 한복판에 사무실을 새로 얻었었다. 사장이 약진하는 청년 실업가라는 제목으로 잡지에 실렸을 정도다. 나는 초창기부터 그 사장의 오른팔이었고 또한 애인이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도 우리 사이를 눈치챘을 것이다. 2년 전에 회사가 도산했을 때 나는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사원들에게까지도 회사를 팔아먹은 악녀라는 식으로 욕을 먹었지만 맹세코 그건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개인적인 명목으로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 단지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것이 고액의 보수로 돌아온 것뿐이었다.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회사에 대한 공헌이고 또한 내 수입으로 직결되던 그 무렵은 참으로 신나는 나날이었다. 회사가 결국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는 나한테 얼마라도 좋으니까 돈을 좀 융통해달라고 애원했다. 내가 딱 잘라 거절했더니 그 다음에는 함께 죽자고 했다. 그 제안이 훨씬 더 나를 감동시켰지만 결국 성사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반미치광이가 되어버린 아내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뭐 그런 건 어쨌거나 상관없다. 이미 모두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 경우에 흔히 갖게 된다는 자포자기의 격한 감정 같은 것도 없이 나는 그 뒤 2년 동안 도쿄에서 혼자 살았다. 모아놓은 돈을 야금야금 파먹는 것이 싫어서 파견 사원도 해보고 학원 강사 일도 했었다. 그때 이미 어머니가 자리에 몸져 누우신 상태였으니까 좀 더 일찍 돌아왔어야 했지만 자리를 털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아직 가슴속에 열기가 남아있는 채로 시골로 돌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비참했다. 혹시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지는 않을까 기다리는 버릇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졌다. 나는 옷과 구두를 재활용 상점에 모두 내놓았다. 내 이삿짐 견적을 뽑으러 온 아저씨가 가장 싼 이코노미 팩이면 충분하겠다고 했을 정도다. 그리고 나는 고향에 돌아왔다. 그런데 마츠코는 나보다 2달 앞서 이 동네에 돌아와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마츠코가 무지하게 싫었다. 그녀도 나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나를 싫어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이름일 것이라고 누군가 말한 적이 있다. 마츠코는 그 당시 시골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촌스러운 이름이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마츠코는 에리카라는 내 이름을 맹렬하게 질투했다. 다른 친구들처럼 에리카 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부러 평범한 발음인 애짱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근방에서 같은 또래 여자애라고는 마츠코와 나뿐이었기 때문에 노상 붙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역에서 왼쪽으로 꺾어 한참 걸어가면 다리가 나온다. 다리 밑을 처음으로 내려다본 사람들은 대부분 깜짝 놀란다. 역이나 상점가의 모양새처럼 강물도 느릿느릿 흐르는 작은 개천일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깨져버리기 때문이다. 1급 하천으로 지정될 만큼 강폭이 넓고 그 넉넉한 강물에 하염없이 씻겨나간 큼직한 바위들이 강 양쪽을 둘러싸고 있다. 정원석으로 쓰겠다고 그 바위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 제방도 길고 높다. 그 제방 너머에 나와 마츠코의 집이 있다. 마츠코의 아버지는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기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꽃밭 한켠에 실엉을 만들어서 포도나무 덩굴을 올렸고 개도 한 마리 기르던 그저 그런 평범한 살림이었다.
나는 길 건너 시형주택에서 살았다. 관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답시고 얼렁뚱땅 지었다는 게 한눈에 척 보이는 날림으로 지은 목조 단층집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나는 자주 시형주택 아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왜냐하면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의 하나로 제 방 아래 있는 시형주택을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얼마 뒤에는 거기에다가 보호아이라는 별명까지 덧붙여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어머니는 상당히 무리를 해가면서 병원 잡일 등을 해오셨는데 결국 과로로 자신이 일하던 그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우리 가족들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었는데 그걸 두고 보호아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낱낱이 퍼뜨린 것이 바로 마츠코였다. 아버지가 제대로 된 직장에 다녔는데도 마츠코 일가는 이웃 간에 괴상한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마츠코의 어머니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다. 얼굴색이 창백하고 바싹 마른 여자였는데 누구나 다시 한번 돌아볼 만큼 엄청나게 꼬불꼬불한 파마 머리를 하고 다녔다. 우리 어머니는 없는 살림살이에서도 내 친구들이 찾아오면 사이다 한 병이라도 내놓고는 하셨는데 마츠코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다. 과자 부스러기는커녕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여자였다. 그래도 나는 개를 보려고 곧잘 마츠코 집에 들락거렸다. 잡종이지만 개는 동그랗고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있었다. 그 무렵에는 애완견이니 뭐니 하는 개념이 없어서 하루 온종일 묶어놓은 채 먹다 남은 밥이나 반찬에 된장국을 부어주는 게 전부였다. 늘 피부병을 앓던 조그만 개. 그때 마츠코네는 뭐하러 개를 길렀을까? 그날은 말 그대로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이었다. 마츠코가 강에 놀러 가자고 했을 때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선생님이 일러주신 여름방학의 주의사항 중에 아이들끼리 강에 가지 말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분지라서 비라도 내릴라 치면 산에서 한꺼번에 물이 흘러들어 강의 흐름이 금세 거칠어진다. 일사병에 걸리니까 아이들끼리 강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내가 이렇게 말을 꺼냈더니 마츠코가 피식 웃었다. 너하고 나는 이날 입대까지 강가에서 자랐잖아. 새삼스럽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신발이 젖을까봐 걱정되면 저기 저 샌들 신고 가. 그때 나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강에서 놀기에는 대단히 안 좋은 조건이었다. 신발과 양말을 벗어놓고 맨발로 물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놀고 난 다음 모래 범벅이 된 발을 맑은 물에 씻고 말려야만 했다. 강바닥의 잔돌들이 발바닥을 찌르는 것처럼 엄청 아팠다. 그래서 우리는 강에 갈 때면 을에 샌들을 신은 채 물에 첨벙 뛰어들었다. 그 샌들 신고 가도 돼. 그것은 새 비닐 샌들이었다. 빨간색과 흰색 끈이 엇갈려 있는 발등은 제법 멋있었다. 나는 그것을 빌려서 발에 꿰고 마츠코와 함께 강으로 갔다. 여름이 되면 강의 흐름이 어느 순간 갑자기 거세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장마가 끝날 무렵보다 오히려 물이 훨씬 더 불어난다. 강의 중심 부분은 빙글빙글 소용돌이를 그리고 콸콸 소리를 내며 흘러갔다.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다가 바로 이런 모습일까 하고 상상했었다. 우리가 주로 노는 곳은 바위로 막힌 조그만 웅덩이였다. 봄이 되면 뜨뜻하게 데워진 웅덩이 속에 송사리나 피라미 같은 작은 물고기가 보이기도 했다. 우리는 물풀들을 떠내서
바위에 널어놓고 말렸다. 마치코는 그걸 바싹 말려서 둥그렇게 뭉치면 잘 지워지는 지우개가 된다고 아는 척을 했지만 언제나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애짱! 마치코가 외쳤다. 저 나뭇가지 좀 집어와. 강 한가운데 급류에 소나무 가지 하나가 바위에 걸려 있었다. 쓸모없어 보이는 그저 그런 나뭇가지였다. 위험을 감수해가며 집어와 봤자 마치코는 물풀처럼 금세 잊어버릴 게 분명했다. 우리 유카가... 마치코는 개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 집 개 이름이 유카인 것이다. 우리 유카가 요즘 나뭇가지 던져주고 물어오는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 넌 맨날 우리 유카를 만지고 노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즈음에 나는 마치코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했다. 치맛자락을 위로 더 걷어올리고 나는 가만 강물 한복판을 향해 들어갔다. 어른용 샌들은 나한테 너무 커서 걷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한 걸음 디뎌 나갔다. 서늘한 물이 다리에 감기는 것이 우리가 놀던 조그만 웅덩이 쪽과는 완전히 달랐다. 바닥에 돌이 심술궂게도 툭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한 순간 나는 강물에 휩쓸렸다. 순간적으로 곁에 있던 바위를 부여잡았다.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면서 속옷까지 흠뻑 젖었다. 정신을 차리니 왼쪽 발바닥에 분명하게 돌의 감촉이 느껴졌다. 눈앞에 빨간색과 흰색 끈이 달린 샌들이 둥둥 떠 있었다. 팔을 뻗어 보았지만 닿지 않았다. 샌들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둥둥 떠내려갔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것은 악몽에 가까웠다. 영화의 한 장면이지 도저히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다. 남의 집 어른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빌려 신은 데다가 잃어버리기까지 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온 마치코의 어머니는 샌들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자기 딸을 때렸다. 내가 보는 앞에서. 이런 멍청한 년, 새로 산 샌들이잖아. 마치코의 어머니는 딸의 머리채를 붙잡더니 있는 힘껏 수없이 내리쳤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마치코는 울면서 외쳤다. 그것을 보고 있던 나도 몸을 벌벌 떨며 울었다. 아주머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건 저예요. 때리려면 저를 때리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묘한 사건이었다. 아무리 새 것이라지만 기껏해야 흔해 빠진 샌들이었다.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새 것을 사들고 용서를 빌려 가셨는데 가까운 신발집에서 그 비슷한 걸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사셨다고 했다. 마치코의 어머니는 어째서 내 앞에서 딸을 그렇게까지 호되게 꾸짖었을까? 그리고 큰 소리로 울부짖던 마치코. 그건 나를 잔뜩 겁주기 위해서 모녀간에 꾸민 연극이 아니었을까? 나는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마치코에게서 멀어질 수 있었다. 집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행동을 함께했던 어린 시절이 겨우 끝난 것이다. 나는 다행히 성적이 좋아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틈에 낄 수 있었다. 마치코가 여전히 시형주택 아이라느니 보호 아이라느니 하면서 내 험담을 수군대는 것 같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이미 마치코도 또 마치코의 개도 필요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자신했다. 고등학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곳에 진학했다. 청색의 깔끔한 교복은 그 지역 여중생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딱딱한 구식 디자인이 그야말로 지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마치코는 가장 점수가 낮은 사립여고에 들어갔다. 거기는 수준 낮고 행실 나쁘기로 유명한 학교여서
상급생 중에는 매춘을 하는 아이들까지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마치코는 이따금 학교에 가는 나와 맞닥뜨리면 얼굴을 찡그리거나 무시했다. 나는 무척이나 유쾌했다. 드디어 마치코가 노골적으로 질투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한참 먼 곳에 와 있었다. 나는 샌드를 잃어버린 날의 기억 따위는 모조리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떤 여자라도 아름다운 암컷이 되는 때가 있다. 수컷을 붙잡기 위해서 날개색을 바꾸는 나비처럼 말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마치코는 도쿄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단과대학에 들어갔다. 여름방학이 돼서 집으로 돌아갈 때 마치코와 우연히 같은 기차에 탄 적이 있었다. 마치코는 얼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볼성사납게 비쩍 말랐던 몸은 여성스러운 곡선을 그렸고 한창 유행하는 옷차림에 화장도 퍽 세련되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어머, 애짱, 오랜만이다 얘. 나한테 다정하게 웃음까지 건네는 것이다. 나는 그때 마치코가 연극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도쿄라는 무대에서 자기가 이상형으로 삼은 여자를 연기하고 있는 거다. 마치코는 여름방학 내내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마치코가 굉장히 예뻐졌구나. 그런데 나는 어땠는가 하면 방학 내내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차림으로 농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요코하마의 공립대학 영문과에 들어간 나는 통역가가 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공부에만 매달렸다. 남자를 알게 된 것은 그보다 훨씬 뒤였다. 정말 어이가 없을 만큼 마치코는 옷차림이며 말투까지 완전히 변해서 마치 도쿄 명문가의 아가씨 같았다. 졸업 후에 마치코는 니온바시의 유명한 백화점에서 일을 하다가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 백화점에 손님으로 왔다가 마치코를 눈여겨보게 되었다는 그 남자는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별로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코웃음을 쳤다. 그 소문의 진원지는 마치코의 어머니였고 그걸 여기저기 퍼뜨린 이 동네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라고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시골뜨기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식은 분명 굉장하게 치르기는 한 모양이었다. 결혼식에 갔던 동네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아는 인류 호텔에서 누구라도 다 아는 연예인이 신랑 측 주빈으로 참석해 축사까지 하더라고 잔뜩 흥분해서 돌아왔다. 하지만 마치코의 남편 되는 사람이 어떤 경력에 어떤 직업을 가진 인물인지 똑바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그런 졸부 집안에 그저 그런 바보 아들일 거라고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나는 마치코를 질투하고 있었다. 유학시험에 떨어졌고 그 공부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취직도 못하던 때였다. 아르바이트로 2해를 보낸 끝에 가까스로 신문 구인란에서 찾아낸 곳이 아무래도 수상쩍은 영어 교재 회사였다. 그제야 비로소 나도 마치코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마치코가 내 이름과 내 성적 그리고 내 보조개를 질투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도식이 내 머릿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친한 친구들 몇몇한테 이따금 이런 얘기를 했다. 어렸을 때부터 이웃에 무지하게 싫은 애가 살았어. 쥐처럼 비쩍 말랐고 못생겼고 지독히 머리가 나쁜 앤데 그 애는 질투심 때문에 내내 나를 괴롭혔거든. 나는 마치코의 행복이 엄청나게 왜곡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도회지의 아름다운 여자로 성장해서 행복한 결혼까지 손에 넣은 것은
바로 마츠코였다. 나는 결혼 따위에 내 인생을 거는 여자는 아니었지만 마츠코가 일찌감치 손에 넣은 그 행복은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분명 얼마 못 가서 가면이 벗겨질걸. 저 천박한 여자의 딸, 뼛속까지 심술 사나운 아이, 그게 바로 마츠코가 아니던가. 한 지붕 아래서 살다 보면 아무리 얼간이 같은 남자라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리가 없다. 자기가 어떤 여자와 함께 살게 되었는지 금세 깨닫고 분명 죽도록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내 예상보다 훨씬 늦게 찾아왔다. 결혼 16년 만에야 마츠코는 남편과 헤어지고 새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10년 전의 일이다. 장기 거주자에 한해서 시형주택의 주택자금 장기 상환이 면제되었다. 일시불 가격이 나왔는데 도회지의 거품 경기 속에 한창 호황을 누리던 내게 그 액수는 가짜는 것으로 느껴졌다. 예금도 넉넉했고 은행에서도 돈을 쉽게 빌려주던 시절이었다. 나는 즉각 집을 사들여 이미 한계에 이른 헌 건물을 부수고 아담한 2층 집을 지었다. 아직 30살도 안 된 내 대담한 행동에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한동안 소문도 분분했다. 새로 지은 집은 나이 드신 어머니가 사시기 편하도록 갖가지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었다. 집에서 개도 기르기로 했는데 마츠코네 유카와는 달리 도쿄에서 사온 혈통 보증서까지 달린 시추였다. 그때까지 시형주택 규칙에 묶여서 고양이 한 마리도 기를 수 없었던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다. 나는 그 개를 안고 아침 산책을 나갔다. 5월의 황금 연휴 무렵이었다. 주위의 산이 온통 연두빛으로 물들어 우리 마을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다. 나는 얼마간은 행복했는지도 모른다. 젊은 나이에 내 집을 소유하고 사랑스러운 개까지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다가왔다. 마츠코였다. 자전거 앞에 의자를 달아서 아이를 태웠다. 한동안 못 만난 사이에 마츠코의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다. 내가 예상한 대로 그녀의 얼굴에서 수많은 것이 벗겨졌다. 아이가 밉상인 것도 영락없는 코미디였다. 볼이 넓적하고 눈이 몹시 작은 것이 도저히 도쿄 아이 같지 않았다. 나는 아이와 마츠코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랜만이다. 언제까지 있을 거니? 그런데 마츠코가 내게 내민 것은 인사도 근황 보고도 아니었다. 야, 그런 집을 짓느니 차라리. 그녀의 말투는 소녀 시절의 야비함을 고스란히 회복해 있었다. 손자를 안겨주는 게 제일 큰 효도인 거야. 그걸 못한다면 여자로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악의와 못생긴 아이를 싣고 자전거는 그대로 가버렸다. 나는 푸하하 웃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드디어 마츠코가 본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우리 관계도 원래대로 바로잡혔다. 마츠코가 나를 질투하고 증오한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본 모습이다. 나는 마츠코의 폭언으로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한없이 충족되었을 때의 추억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나와 나와 마츠코 모두 고향으로 돌아왔다. 38이라는 나이는 시골에서는 갈데없는 노처녀다. 고향의 건조한 공기는 당장 내 눈가에 잔주름을 만들었고 머리에서 윤기를 앗아갔다. 이 마을에서 생기 넘치는 여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모두가 여자는 포프리처럼 고요히 말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혼하고 돌아온 여자가 의외로 더 환대를 받았다. 부모 밑에서
과부나 다를 바 없이 정숙한 행실로 살아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마치코는 도쿄에서 세 아이를 데리고 왔다. 큰애는 도쿄에서 인류 고등학교에 다녔노라고. 늘 그렇듯이 마치코의 어머니가 떠들고 다녔지만 아이는 귀고리를 달랑거리며 대낮부터 오토바이를 몰고 돌아다녔다. 가운데 중학생 딸아이는 별탈 없이 이곳 학교에 적응한 모양이었다. 의외인 것은 바로 막내였는데 이 딸아이는 겨우 5살이었다. 오빠나 언니와 나이차가 한참 나는 것은 마츠코가 남편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무리하게 애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랬는데도 남편의 마음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긴 것이다. 그러나 헤어지면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손에 넣었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반년 넘게 아무 직업도 없이 넷이나 되는 가족이 먹고 살 수는 없다고 이웃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한편 내 처지는 조금씩 호전되어 갔다. 내가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 큰 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보려고 애쓰시기 시작했다. 요즘은 휠체어를 더듬더듬 사용해가며 간단한 집안일 정도는 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시골에도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시에 신청을 하면 파견 도우미가 일주일에 나흘 동안 집에 와주었다. 나는 이런저런 궁리 끝에 집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로 했다. 도산하기는 했지만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판매한 영어 교재는 그리 나쁜 건 아니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그것을 판매하면서 미국식 어학학습법을 이래저래 익혀두었다. 무조건 반복하는 것, 영어로 대화하는 상황을 교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부여해 주는 것이 요점이었다. 가까운 곳에 인류 영어학원이 생겼다고 해서 학생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지만 싼 수업료가 먹혔는지 이웃 아이들이 생각지도 않게 많이 몰려들었다. 나는 과자와 사과를 활용해서 놀이를 통해 단어나 구문을 외우게 했다. 영어 노래도 몇 가지 알려주었고 정확한 발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혀의 모양을 만화로 보여주는 비디오도 활용했다. 평판이 썩 좋았는지 하루는 마츠코가 막내딸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머지않아 도쿄로 돌아갈 것에 대비하려는 것이라면서 마츠코는 그 처지에서도 허세를 부렸다. 저 막내딸 이름이 뭐지? 리사야. 리사라고 해. 마츠코는 화가 난 듯이 퉁 내뱉었다. 먼 옛날 일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름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해서 잔뜩 화가 난 마츠코의 모습. 아마도 마츠코는 자기 딸에게 예쁘고 세련된 이름을 붙이는 게 꿈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리사는 자기 어머니를 닮지 않은 순수한 아이였다. 머리도 좋아서 5살 아이에게는 어려운 긴 구문도 빨리 외웠다. 아이들에게 영어 노래를 듣게 하고 일일이 신경 써주는 것을 어머니는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 집 아이의 영어 발음은 미국 사람하고 아주 똑같구나 하면서 대충 짐작으로 알아맞히곤 하셨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내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졌고 잔주름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그러나 행복하다고는 못해도 그럭저럭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내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나는 그것을 오래도록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리라. 도쿄에 그대로 남았더라면 그는 아마 죽을 때까지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시에 사는 여자들은 팽팽한 전투 태세로 몸을 잔뜩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시골로 돌아간 여자는 무장을 해제한 병사다.
남자는 내가 이미 자신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마음 푹 놓고 다정한 말을 건넸다. 그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날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올렸다. 널 이렇게 만든 건 내 책임이야. 시골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모르지? 정말로 내가 한심하더라. 너한테서 그토록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난 너한테 아무것도 해주질 못했어. 너를 그곳까지 몰아붙인 건 바로 나야. 나는 오랜만에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도쿄에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냉소와 함께 실컷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퍼부었을 것이다. 그러나 몇 달에 걸친 시골 생활로 나는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진 모양이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니 그와 나는 정담을 주고받으며 만날 약속까지 하고 있었다. 우리 마을은 도쿄에서 급행열차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남자의 성의를 가늠해 보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리다. 그런데도 나는 일부러 찾아온 남자가 그저 고맙고 반가워서 그가 이끄는 대로 이웃 마을의 모텔에 들었다. 침대 위에서 남자는 옛날 이야기를 했다. 회사가 한창 잘 되던 시절 둘은 출장을 빙자해서 이따금 여행을 다녔다. 사실은 유럽에 가고 싶었는데 다른 사원들 눈치도 있고 해서 홍콩으로 바꾼 거야. 그땐 신혼여행처럼 참 즐거웠었는데. 남자는 내 목덜미를 더듬으며 옛 기억도 하나하나 더듬어갔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때 그 아기 일은 잊은 적이 없어. 이따금 불단을 향해 합장하지.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회사에 근무하던 무렵에 그의 아이를 지웠었다. 그는 꼭 갖고 싶으면 낳아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믿을 만큼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모텔을 나와서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그의 청을 거절하고 택시를 탔다. 여기는 도쿄가 아니다. 누구 눈에 띌지 알 수 없었다. 또 만나줄 거지? 남자가 물었지만 나는 애매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꽁지 빠진 새라더니 그에게는 그 말이 꼭 어울렸다. 뚱뚱하게 살이 쪘고 완전히 늙어버려서 갈 데 없는 빈상이었다. 모텔비도 내가 지불했다. 이 세상에는 연민이나 동정이 미련으로 발전하는 일도 많은 모양이지만 나는 그 당사자는 되고 싶지 않았다. 다리 위에 도착했을 때 택시에서 내려서 제 방을 따라 걸었다. 저녁 노을이 지면서 대기가 엷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갔다. 우리 집이 저기 보였다. 길 하나 건너 가로수 틈새로 마츠코의 집도 보였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마츠코는 많은 것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나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발을 멈췄다. 나의 과거는 소비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내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지금 몸 안에 있는 그 남자의 정액뿐이었다. 그것도 내일이면 어디론가 흘러가 버릴 것이다. 인간에게 수학이라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마츠코는 무언가 열매를 맺었다. 그것이 꼭 아이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그녀는 무언가를 품고 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조그만 그림자가 걸어왔다. 어린이집에 노란 모자를 쓴 리사였다. 리사는 선생님 하고 부르며 내게 방긋 웃음을 지었다. 마츠코도 그렇지만 이 아이도 치열이 별로 고르지 않다. 그러나 부침성 있는 귀여운 얼굴이었다. 리사짱 반갑다. 우리 강에 놀러 갈까?
내가 이렇게 말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절에서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은 나도 다녔고 마츠코도 다닌 곳이다. 푸른 덧옷이 그때 그대로였다. 목면에 그 뻣뻣하던 감촉. 강물은 차디차다.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다. 리사는 내게 꼭 붙어섰다. 내가 물속에 손을 넣자 따라서 조그만 손을 첨벙 담갔다. 리사짱, 저기 한가운데까지 가볼까? 그러자 리사는 망설이지 않고 징검도를 건너왔다. 그때 문득 물에 떠내려가는 빨간색과 흰색의 샌들이 눈앞을 스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리사를 그 샌들처럼 둥둥 띄우면 어떻게 될까? 어둠은 순식간에 짙어진다. 나는 제멋대로 움직이려는 손을 필사적으로 달래고 있었다.